서울의대 의사학 인문의학교실의 황상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산 김두정 기념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제목은 김두정 선생의 학문 정신과 나의 삶, 나의 배움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사실 이 강연이 지난주 11월 7일 날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의사학회에서는 이 일산 김두정 기념 강연을 전문 업체에 맡겨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촬영한 파일이 기술상의 문제로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학회는 재촬영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김두정 선생님을 기리는 일이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지요. 더욱이 제 편의를 고려해서 제 근무처에서 강연과 촬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제 교수 생활의 출발지인 부산인제의대에서 그리고 인생 후반의 새 일터인 서귀포 라파의 집에서 발표를 두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기묘하면서도 뜻깊은 조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의사학회 관계자들 그리고 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학은 넓은 의미로 의학이다. 의학은 사회과학으로서 또 인간학으로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의사는 응당 빈민들의 대리인이자 변호인이다. 의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생계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병리학자이고 사회의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루돌프 피르호가 1849년에 창간한 의료개혁에 쓴 글입니다. 의학 또 의학교육, 의사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김두정 선생님의 학문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피르호의 글을 바꿔봤습니다. 학문은 연구자들의 생계수단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역사를 기술하는 일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 역사가는 사료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역사만 가치가 있으므로 역사가가 기술한 과거는 진실이어야만 한다. 거짓된 역사, 무비판적이거나 경솔하게 쓰인 역사, 선전 목적으로 쓰인 역사는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의사학자인 지거리스트가 문명과 질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진실만을 기술해야 할 역사가가 하물며 거짓말로 남을 모해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진실을 말하지만 드러내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야 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멀리 갈릴레오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김두정 선생과 학문 정신입니다. 배포해드린 소책자에 좀 상세한 게 나와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제1부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김두정 선생의 학문 정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장수했습니다. 92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요즘 기준으로는 100세를 훌쩍 넘긴 셈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자기 관리를 잘한 덕분이겠지요. 선생님은 세상과 작별할 때까지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대담 김두정 송상용에 따르면 40만 되어도 늙은 체하고 연구실을 떠나서 편하게 지내려 하던 시절에 5시간 계속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8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정신력과 체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학문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3대 저작물인 한국의학사, 한국의학문화대연표, 한국고인쇄기술사는 만 70세가 넘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서의학사 대강 등은 80세 이후의 저서입니다. 이 점만으로도 선생님은 후학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의 연구와 저술은 기왕에 해오던 것을 그저 답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젊음과 학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문을 읽기는 어려우니까 의학사만이라도 원전을 안 보고도 손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엮어놓은 거야. 선생님이 스스로 밝힌 한국의학문화대연표의 지필과 출간 의도입니다. 교수직을 학생들의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하는 감투와 권력으로 여기는 세태에 비추어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김두정은 한국의학사 연구의 효시로 한국의 학계에서 의학사가 현재와 같은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그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 김두정 선생께서 한국의학사를 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한국의학의 전통과 흐름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와 같은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개업 7년 만에 과감히 병원을 정리하고 만주의대 동아의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40세부터 50년 동안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매력이 없는 기초의학 중의 기초의학인 의사학 연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선배에게 지도도 못 받고 동료에게서는 백안시되고 후배의 존경도 없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이토록 학문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용기는 두고두고 후학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안락이 보장되는 자리를 걷어차고 미개척의 험한 길에 나서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여간 크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일이터입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지도 학생인 이영택 교수의 증언처럼 김두정 선생님은 고관대작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학문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이 또한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와 진실에 충직한 분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서울의대 부속병원장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언뜻 선생님을 감투를 좇은 사람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들은 하나같이 감투가 아니라 분규와 갈등 속에 놓여 있던 독배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세상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열정, 또 다른 용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용기는 학문에 대한 것과 동전의 안팎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행합일의 표현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직책들을 맡으면서 경험했던 사실들, 그리고 당시의 생각들을 글로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경성의전 1학년 시절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가 퇴학당했던 일, 더욱이 기득권을 누릴 30, 40대에도 고난을 각오하고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음과 양으로 지원했던 사실 역시 선생님의 학문 정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두정 선생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1973년 의과대학 1학년 시절 의사학 수업 시간에 이영택 선생님에게서 간략하게 들은 정도입니다. 그 무렵 한국 의학사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탐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김두정 선생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송상용 선생님 덕분입니다. 1987년 11월 8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처음 만난 송 선생님은 의사학 교실과 김두정 선생님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학을 공부하겠다면서 왜 김두정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았느냐고 가볍게 힐책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저에게 나중에 귀국하게 되면 당신과 함께 찾아가 뵙자고 말했습니다. 김두정 선생님은 제가 귀국하기 한 달 전인 1988년 7월 18일에 세상을 떠나서 소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담 김두정 송상용을 읽고는 스스로 태만함을 다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김두정 선생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1995년 9월 하순께 의사협회 법제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법제이사는 의사협회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려는 의사의 윤리 개정 작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3가지 문건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1961년판 의사의 윤리였습니다. 1961년 10월 13일 대한의학협회는 제13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의 윤리를 채택했습니다. 김두정 선생님이 회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 순간 제가 김두정 선생님이 설립한 의사학 교실의 문을 다시 열어 젖힌데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선생님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뒤인 1998년 5월 의사학회가 주최한 일산 김두정 선생 추모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송상용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송 선생님은 김두정 선생님의 사람됨을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학문이 세상의 으뜸이라고 생각한 분, 민족이나 그 무엇보다도 학문이 추구하는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분, 정정당당한 분, 만사에 철저한 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 분,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분, 세상에 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 김두정 선생님과 선생님이 똑같으시네요.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말했습니다.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송상용 선생님은 사람을 평하는 데서도 과장이나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40년 가까이 대하면서 확신하게 된 점입니다. 저는 송 선생님의 평가를 김두정 학문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제 삶과 제 배움길을 김두정 선생님의 학문 정신에 비추어 살펴보려 합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책자의 제2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가지 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제 삶과 제 배움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날카로운 비판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각각의 일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화 황 선생은 사상이 의심스럽구만. 2007년 2월 서울의대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연구 보고회에서 대한의원은 일제가 만든 침략기구로 서울대병원의 전신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근거가 분명한 저와 또 학계의 정서를 말하고는 예기치 못한 반응에 접했습니다. 제2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1999년 서울대병원은 저와 의사학 교실을 감쪽같이 빼돌리고는
재중원이 서울대병원의 전신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문화사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살을 에는 이야기입니다. 제3화 재중원이 서울대병원의 전신이 아니라고 저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된 연유입니다. 의사학 교실이 다시 문을 연 지 불과 3년 뒤인 1997년의 일입니다. 제4화 당신이 장관급 역사학자라고 그러더라. 서울대학교 일각에서 서울대의 기원을 정설인 1946년이 아니라 1895년 법관 양성소 설립대로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비판한 이야기입니다. 제5화 재임용 심사 받아야 할 사람이 자살 행위를 할 리 있겠느냐. 1987년 6월 항쟁 때 일화들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안팎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6화 외롭겠지. 독재 정권 시절 권력층으로부터 의식화의 주범이라고 낙인 찍혀 공격받던 리영희 선생님과 첫 대면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진실과 정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일화입니다. 제7화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도 사회와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위원장을 맡게 된 연유와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수노동조합 운동 덕분에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8화 문 후보님이 직접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진실은 뒷전이고 권력투쟁이 본질인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진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거기에 관한 몇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제9화 당신도 배짱이 좋네. 의사학 연구자들이 대학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씁쓸한 일화입니다. 제10화 교실을 망친 사람 선생님 말이에요. 우리 교실원 가운데는 제가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입는다고 여긴 것이겠지요. 제11화 저도 저를 믿지 않는 걸요. 가장 공적이어야 할 교수직을 그리고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교수 임용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입니다. 씁쓸함을 넘어 참담함을 절감했습니다. 제12화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교육부가 파견하여 성신여대 이사장으로 활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내외로부터 성신학원이 정상화와 민주화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13화 역사와 진실을 외면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성신의 진정한 정상화와 민주화 그리고 발전은 설립자의 친일 부역 행위와 사유화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도는 싹을 틔우자마자 좌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친일 청산이 왜 7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를 뼈아프게 체험한 일화입니다. 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14화 자기 괜히 의사학 했나봐. 2013년에 출간된 제 저서 근대 의료의 풍경이 순환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15화 역사 왜곡과 역사 바로잡기 희망의 단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 상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 왜 어렵게 사느냐고 어리석게 제가 그동안 흔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저까지 어려워져요. 어느 지도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살 길이라면 나를 비방해도 좋다. 가장 큰 목소리로 비방해도 무방하다.
다만 거짓말로 욕하지는 말아달라. 교실을 망친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전하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처음 꺼낸 말입니다. 가볍지 않고 무겁지 않은 사람, 강자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가볍지 않고 약자에 군림하지 않을 만큼 무겁지 않은 사람. 20여 년 전 어느 교실원이 저를 평가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아버지는 공부하는 사람, 4살짜리 시은이가 뭐를 알아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저런 말을 듣고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1997년 연초 인제대학교 백낙환 총장은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재 박사의 전기를 집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이 되는 이듬해 1월 28일 이전에 전기 간행위원회 명의로 출간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걱정이 컸지만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저는 1981년 3월 1일부터 4년 남짓 인제의과대학에 적을 두었습니다. 제 교수 생활의 출발입니다. 그 가운데 뒤에 3년은 군 복무 기간과 겹칩니다. 대구의 국군중앙의무시험소에 근무하면서도 인제의대의 간곡한 요청 그리고 배려심 깊은 소장의 허락 덕분에 계속 일주일에 하루 인제의대의 생리학 수업과 실습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제대학과의 인연이 백인재 박사의 전기 집필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인제대학과 백병원이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저에게 백낙환 총장은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메울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인재 박사의 장조카인 백 총장은 백부의 경력과 백병원 역사에 대해 자신이 넘쳤습니다. 기왕의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는 한편 한 달에 한 번꼴로 백 총장과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준비 기간은 곧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백인재 박사의 생년월일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1898년 1월 28일이 아니라 99년 1월 28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음력으로 무술년 12월 17일인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서 착오가 생겼던 것입니다. 유족들은 생일을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했고 저에 대한 백 총장의 신뢰는 깊어졌습니다. 과연 백 총장의 기억력은 비상했고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서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백 총장의 기억대로 기록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백인재 외과의원의 설립에 관한 부분이 그랬습니다. 총장은 자신의 기억이 틀림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다음은 백 총장의 기억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선생이신 우에무라 박사가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어 그가 경영하던 큰 병원을 그때로서는 유지하고 경영을 감당할 만한 분이 없으니 1932년에 그가 촉망하고 신임하던 백인재 박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구입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 없었으므로 그때 동일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구입하였다고 전해들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병훈 씨로 하여금 병원을 경영케 하시고 당신은 그대로 교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백낙환의 수레처럼 1932년 스승의 병원을 인수한 백인재는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경성의전 2년 후배이자 백인재 외과 교실에서 강사를 지낸 이병훈에게 병원의 책임을 맡겼다. 백인재가 자신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은 1941년 봄부터이지만 백병원의 역사는 9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선각자 백인재에 제가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여 백병원 1932년 기원설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제 잘못이 작지 않았습니다.
역사 소설의 기본인 교차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두고 반성해 왔습니다. 선각자 백인재가 나온 지 3년 반 뒤인 2002년 백병원 70년사가 출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백병원의 기원 시기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증언만으로 쓴 부분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책 앞머리 화보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함께 토지 등기부 사진 2장이 실려 있습니다. 백인재 박사는 우에무라 외과 의원을 인수하는 한편 1941년부터는 직접 병원 경영에 나섰다. 토지 등기부를 보면 우에무라 외과 의원의 인수 시점, 이병훈의 위탁 경영 사실, 조선식산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에무라 외과의 인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인수연월일은 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사진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실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한편 책 475쪽의 연획에는 1932년 우에무라 외과 의원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날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제 불찰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야 하는 연구자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였습니다. 백병원 70년사의 화보 475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만 토지 등기부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2016년 9월 초 집안일로 중부 등기소를 방문해서야 비로소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토지 등기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4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답은 10분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백병원 주소지의 토지 등기부에는 백인재가 1936년 7월 1일 매매를 통해 취득했고 9월 5일자로 이전 등기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백병원 70년사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연유가 어떠했던 역사 왜곡과 주문 맞춤형 연구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던 그해 12월 9일 부산 백병원에서 백인재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저는 백인재의 삶과 그 의미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 역사농단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지 등기부 외에 다른 증거 자료들도 제시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제가 직접 열람해서 복사한 등기부 등본에 해당 부분입니다. 1932년이 아니라 36년 7월 1일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고 그것을 등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은 근저당권 설정이 이병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936년에 우에무라 외과 의원을 인수한 백인재 박사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병훈 씨가 그 병원을 임대내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발표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병원의 역사가 1932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기억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는 진작에 있었다. 백병원 70년사를 편찬하면서 백병원의 기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백병원 등기부 등본이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자료는 역사를 바로잡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는 데에 쓰였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앞으로 2년 남짓 뒤인 2019년 1월 28일이면 백인제 탄생 두 번째 갑작 120주년이 된다. 백인제의 삶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의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백병원 설립에 관한 역사 왜곡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뒤 언젠가부터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혔습니다. 잘못된 1932년 기원설은 사라졌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학내 의사학자들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병원 사례를 왜곡을 극복한 역사 바로잡기의 모범으로 여깁니다. 학술적으로 바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왜곡을 진실인 양 강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백병원 사례가 희망의 단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두정 선생님이 타계하신 후에 선생님의 학문 정신을 추모하고 계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거하신 지 10년이 지난 1998년 5월 의사학회는 일산 김두정 선생 추모 심포지움을 개최했고 이 무렵 김두정 선생님의 유족들은 학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희사했습니다. 그해 가을 의사학회는 일산 김두정 기념사업회 규정을 제정했지만은 계속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하다가 2004년 5월 일산 김두정 학술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제1회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고 2년 뒤에 제2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2회 한국학 저술상 수상작으로 한국고인쇄기술사를 선정했습니다. 김두정 선생님의 유족들은 이때 받은 상금 전액을 의사학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모 계승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11월에 제3회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고 1년 뒤에 첫 번째 일산 김두정 기념 강연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4회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일산 김두정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그런 업적과 학문 정신에 비해서는 추모와 계승 사업이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사학회 차원에서 벌인 그런 사업이고요. 선생님이 만드신 서울의대 의사학 교실 1947년 9월에 창설할 때 명칭은 의사학 교실이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문의학 교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에서 제1회 일산 포럼을 2018년 1월 20일에 개최했습니다. 취지는 의사학 교실과 대한의사학회를 설립한 김두정 선생님의 학문 정신을 기리고 교실의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실원과 동문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분기당 한 차례씩 2019년 12월 7일까지 모두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직후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함으로써 포럼은 계속 수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진 2023년 3월 제8회 일산 포럼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1회에서 한 차례 발표를 했고요. 제8회에서 다시 한 차례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8회 포럼에서 제가 얘기하려던 내용은 의사학 교실이 8년간의 암흑기를 깨고 1994년에 다시 부활하게 된 과정을 후학들에게 얘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4년 9월
서울의대 집행부가 의사학 교실의 부활을 결정하고 저를 의사학 교실로 소속을 변경하는 발령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TO가 사라졌습니다. 86년 8월 말 이영택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신 직후에 다른 교실이 그 TO를 가로채 감으로써 TO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17년 동안 몸담았던 생리학 교실의 교수들은 당신들의 그 소중한 TO를 의사학 교실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되돌려 달라는 그런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생리학 교수들의 정말 살신성인의 어떤 용단에 힘입어서 의사학 교실이 부활할 수 있었고, 그런 얘기를 우리 동문동학 또 후학들에게 얘기하려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불과 9일 뒤에 의사학 인문의학 교실의 주임 교수는 일방적인 조치, 반민주적이고 반학문적인 그런 조치로 일산 포럼 개최를 돌연 취소했고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문이 세상의 으뜸이고 진실이 가장 소중하고 정정당당하고 만사에 철저하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은 김두정 선생님의 학문 정신이 완전히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학 인문의학 교실은 제2차 빙하기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김두정 선생님 그리고 생리학 교실 선배 교수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 면목이 전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시지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로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김두정 학문 정신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런 강연회를 갖고 또 외형적인 그런 추모 사업, 개성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두정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학문 정신을 정말 현실에서 실천해내는 것이 김두정 선생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어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정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한의사학회가 더욱이 서울의대 의사학 인문의학 교실이 존재했을까요? 92년에 걸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세상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던 지행합일의 지식인, 가장 선비답고 지사의 풍모도 보여준 일산 김두정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이 역사와 현실에 충직하려는 우리 의사학도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저의 삶과 배움길을 김두정 선생님의 학문 정신에 비추어서 되돌아 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한 것이 부끄러움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김두정 선생님과 저는 외형적으로 비슷한 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선생님과 저 모두 40세가 넘어서 본격적으로 의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선배에게 지도도 못 받고 동료에게서는 배관시되고 후배의 존경도 없고, 그래도 그의 고독한 작업은 이제야 학계의 빛으로 번쩍이게 되었다라는 1966년, 60년 전의 경향신문 기사는 덜어는 맞고 덜어는 아닌 듯합니다. 선생님은 1947년에 서울의대 의사학 교실의 문을 열어젖혔고, 저는 8년 동안 굳게 닫혔던 교실 문을 1994년에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세운 대한의사학회와 한국과학사학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70세에 학술원 종신 회원이 되었고 저는 그 나이가 될 즈음 의학한림원 종신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의 금자탑적인 저서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평판이 괜찮은 저작물 몇 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제1대 회장으로 저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대 2대 위원장으로 대학,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파견으로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이사장으로 학원 분규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진력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제 수명이 선생님만큼 허락된다면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노익장의 대명사인 선생님같이 학문적 업적을 더 이룰 수 있을지, 그것보다도 선생님처럼 투철한 학문 정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알기 어렵다는 말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서 선생님의 경성의전 2년 선배인 이미륵 선생님의 유고를 독일로부터 봉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미륵 선생님은 경성의전 재학 시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독일로 또 멀리 망명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많은 작품들을 표현해서 작가로 아주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해방이 됐지만 돌아오시지 못하고 1950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 서울의대 명예졸업장 독립유공감사장 수여 기념학술대회를 계기로 이미륵 선생님의 유족과 인연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시 저는 지인들에게 행사 참석을 권유했고 서울과 인천과 대전에서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의 가천의대 박국양 교수는 여행이 평생 소원인 투석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서귀포의 혈액투석 전문 의료기관 라파의 집에서 일할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고 흘려들었는데 결국 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팔자라고 하는지 운명이라고 하는지요.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며 혈액투석에 관한 공부와 실습을 조금 한 뒤에 106주년 3.1절 날부터 초짜 임상의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김두정 선생님과 시간적으로 거꾸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섣부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요즘 환자들을 대하면서 의학과 의학 역사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사이 한 출판사의 제의로 5년에 걸쳐 한국의학사 3부작을 출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두정 선생님의 철두철미한 학문 정신을 구현하는 일은 제게 운명처럼 맡겨진 필생의 소명이라고 새삼 다짐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